안녕하세요. 책을 읽고, 네. 지금 이제 돈의 속성을 읽고 있습니다. 김승호 회장님이 쓰신 책이고요. 진짜, 엄청난 큰 8번, 7번, 8번의 엄청난 실패를 경험하신 뒤에 이렇게 전 세계적인 그 체인점으로 어마어마한 큰 부자가 되신 분이 직접 쓰신 책이라 굉장히 와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엑스피어 코인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그 돈을 잘 지키고 불리고 또 잘 쓰고 해서 사는 날까지 어쨌든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돈에 대해서 저희가 잘 알아야 되고요. 생각보다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훨씬 힘들답니다. 그 돈을 지키고 그러는 것이 그리고 진짜 뭐 아직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이 많겠지만 돈을 빌려달라는 분들이 그렇게 많고 아주 기부하라는 분들도 그렇게 많고 내가 돈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막 쓰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다 보니까 어디 가서 또 허세도 부리게 되고 또 뭐 여자는 남자를 또 사람을 만나서 남자는 여자를 또 만나서 또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번 돈을 또 어쨌든 뜯기기도 하고 또 더 많이 벌려다가 오히려 또 손해를 보고 살아보니까 이제 그러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더라도 그 돈을 잘 지키고 불리고 또 잘 쓰고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다른 것도 우리가 잘 해야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김승호 회장님의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이제 읽고 있는 거고요. 이 책을 읽고 그 앞으로 올 세상 AI 뭐 메타버스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책을 읽고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실패할 권리. 이 책을 끝까지 다 읽었는데도 용기도 나지 않고 방향도 모르겠다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나는 현재 몇 개의 회사를 소유하고 있고 각기 다른 사장들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나는 아직 한 번도 내가 지휘하는 사장들이 실패했다고 징계를 해본 적이 없다. 오히려 도전하지 않음을 탓한다. 어떤 경우에는 실패가 내 눈에 보이는데도 그냥 방치하기도 한다. 그 실패가 다음 실패를 막을 수 있거나 아니면 내가 실수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많은 실패를 경험했고 지금도 여전히 실패를 하면서 산다. 이유는 여전히 도전하기 때문이다. 실패는 권리다. 특히 젊은이들의 실패는 특권이 포함된 권리다. 우리 시대가 아무리 성공만을 종용하고 성과 없는 실패에 매정해도 이 세상에 실패 없는 성공이 도대체 몇 개나 된단 말인가. 한 번의 실패 없이 성공을 달리는 사람은 한 번의 실패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기에 실패가 녹아 들어가지 않는 성공은 아직 성공이 아니다. 콘크리트가 철근 없이 얼마를 버티겠는가. 부모들 또한 자녀들의 실패에 너그러워야 한다. 실패를 오히려 환영해야 한다. 많은 부모가 자신들은 실패했으니 자녀들은 실패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갖는다. 그 이유로 실패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도전도 하지 못하게 막음으로써 결국 실패하게 만든다. 실패를 하는 자녀를 두었다는 것은 도전을 하는 자녀를 가졌다는 뜻이다. 창업을 말리고 취업을 부추기는 부모야말로 실패자다. 자신의 두려움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다. 부모의 관용만 있어도 자녀들은 다시 도전하고 언젠가 성공할 수 있다. 청년들은 절대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실패는 권리다. 오늘도 그대는 실패할 권리가 있다. 실패할 권리가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본 적 있는가? 젊은이들에게 꼭 지켜줘야 할 권리다. 사람은 누구나 방황하고 좌절하며 성장한다.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이 성공의 문턱에 오른 사람은 없다.
실패는 범죄가 아니다. 무모한 일이라도 끊임없이 도전하라. 모든 성공은 도전하지 않는 자들에겐 항상 무모했기 때문이다. 모든 성공은 도전하지 않는 자들에겐 항상 무모했기 때문이다. 모든 성공은 도전하지 않는 자들에겐 항상 무모했기 때문이다. 무모한 일이라도 끊임없이 도전하라. 실패는 범죄가 아니다. 책이 부자로 만들어줄까? 나는 책이야말로 여전히 삶의 가장 좋은 도구라고 믿는다. 인터넷이나 방송을 통해 더 빠르고 정확한 자료를 찾아낼 수도 있지만 책이 주는 내밀한 정보를 따라갈 수는 없다. 나는 지금도 여전히 한 달에 20여 권의 책을 산다. 관심사가 다양해서 독서량이 많은 편이다. 물리학 이론에 빠지면 관련된 책을 한꺼번에 주문하고 채권이 궁금하면 채권책을 모조리 산다. 특정 작가에게 빠지면 절판된 책까지 중고를 찾아서라도 구해놓는다. 다행히 나는 책을 빨리 읽는 편이다. 300페이지 내외의 책은 2~3시간이면 읽는다. 필요하면 밑줄도 긋고 어떤 문장이나 단어를 읽고 나의 의견이 떠오르면 여백에 적어놓기도 한다. 책의 내용과 다른 생각이 떠올라도 그냥 적어놓는다. 제목과 달리 내용이 부실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책은 굳이 끝까지 읽지 않는다. 나는 작가와 책 제목을 잘 외우지 못해서 읽는 책을 또 사는 경우도 많다. 다행히 요즘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주문을 하면 결제하기 전에 구매한 기록이 있다고 친절하게 알려준다. 나의 서재에는 수천 권의 책이 있다. 그런데 이 책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었을까? 아니다. 책은 당신을 부자로 만들지 못한다. 책을 해석하는 능력이 생기면서 스스로 질문을 가지게 될 때 비로소 당신은 부자의 길을 만난다. 흔히 책을 읽으면 저자에게 몰입되어 어디서 이런 대단한 생각이나 판단을 했을까 궁금해하며 지적 포로가 된다. 책에 나온 모든 글을 사실을 넘어 진리로 받아들이고 자기의 생각을 버린다. 그러나 아무리 유능한 저자의 글이나 위대한 학자의 이론이라도 모두 옳을 수만은 없다. 성경도 오역과 빠진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런데 저자에게 빠져 필사를 하고 저자보다 내용을 더 잘 기억하는 사람도 있다. 어느 부분이 옳다는 것만 보고 그 밖의 모든 부분이 옳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게 생기는 일이다. 그러면 어느 부분이 옳고 어느 부분이 틀린 것일까? 그것을 알려주는 책이 따로 있다. 책을 읽고 감화를 받은 뒤 정신에 지적 무게가 얹어지면서 오히려 자신을 초라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다. 이런 경우라면 독서량이 많아질수록 어깨가 내려가고 무릎이 바닥에 앉는다. 거인들의 등을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거인들의 엉덩이에 깔린 것이다. 이럴 때 어깨를 펴고 무릎을 세우면서 거인과 함께 걷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 그 책이 바로 산책이다. 산책을 통해 살아있는 책을 접하는 것이다. 의심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는 책은 아무리 읽어도 죽은 책이다. 산책을 통해 책으로 얻은 주제와 관점을 생각하며 자기 스스로의 기준으로 작가의 권위에 무조건 굴복하지 않고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를 통해 내려간 어깨와 굽어진 무릎을 펴고 스스로 홀로 서는 연습을 해야 한다. 책을 읽을 때마다 무릎은 다시 굽혀질 것이다. 하지만 스스로 생각하는 연습을 계속하다 보면 다리에 근육이 생기고 어깨가 펴지면서 스스로 혼자 우뚝 서는 날이 있을 것이다. 산책과 자문을 통해 의심하고 질문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길을 걷거나 조용히 앉아 오늘 읽은 책의 내용을 숙고하는 시간을 가져보길 바란다. 그러면 아무리 위대한 선생이 쓴 책이라도 페이지를 늘리기 위해서 쓴 헛소리라는 게 단순히 팔기 위한 목적에 따라 이론을 만들어낸 자기 개발서라는 게 보인다. 당신 마음의 무릎이 건강해졌기 때문이다. 산책은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하니 하루에 10,000보 이상 걷기 바란다. 제가 오늘 몇 걸음 걸었냐면요. 10,000걸음쯤에 6,650걸음 걸었습니다. 집에 갈 때 걸으면 이제 10,000걸음 정도 될 거예요. 네. 신은 왜 공평하지 않을까? 아무리 노력해도 희망이 보이지 않고 지속되는 실패와 좌절이 다가오면 사람은 신을 원망한다. 나도 여러 번 실패를 맛보고 좌절이 이어지던 시절 신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는지 원망스러웠다.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나쁜 짓 하지 않고 도전했는데 왜 번번이 실패하는지 이해되지 않았다. 나 같은 사람이 성공하면 참 많은 사람을 도우며 살 텐데 왜 나에게 행운을 주시지 않는지 의심스러웠고 억울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 신은 항상 공평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 신은 항상 공평했다.
내가 성공한 다음이라서가 아니다. 성공하기 전이나 성공 후 어느 때든 신은 무슨 일이든 관여하지 않음으로써 공평함을 이루신다. 예, 관여하지 않으신답니다. 예. 돌이켜보면 내가 7번을 실패하든 14번을 실패하든 관여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반면에 내가 터무니없이 많은 돈을 벌거나 가분한 칭송을 받아도 관여하지 않으신다. 신은 세상이 스스로 돌아가도록 관여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공평함을 나타내신다. 신이 공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넘쳐날수록 실망이 번져서 결국 불공평이 확장되는 것이다. 그러니 아무리 힘들어도 신을 원망하지 말고 신에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일어서라. 아무리 힘들어도 신을 원망하지 말고 신에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일어서라. 신의 도움을 얻지 않고 스스로 일어서겠다고 마음먹어야 정말 길이 보일 수 있다. 신에게 하는 청원의 기도에 신은 전혀 동의하지 않으실 것이다. 신에게 드리는 기도는 신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는 시간이지 내가 신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시간이 아니다. 신을 믿지 않는 사람도 이런 이치를 아는데 신을 모시는 사람이 왜 그분을 괴롭히는지 알 수 없다. 좌절하거나 실패해도 신을 원망하거나 자책하지 마라. 좌절하거나 실패해도 신을 원망하거나 자책하지 마라. 신의 잘못도 아니고 당신 잘못도 아니다. 다시 도전하면 된다. 신이 세상에 관여하지 않는 것은 무심이 아니라 무의다. 신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진정 사랑하여 그러는 것이다. 우리가 스스로 행동하고 자연이 스스로 움직이도록 놓아줌으로 실현하시는 것이다. 신이 세상에 관여하는 순간 세상 모든 것은 정지될 것이다. 정지란 죽음이다. 이것이 신이 세상을 이끄는 방식이다. 신이 관여하지 않음을 통해 당신을 축복하고 지지하고 있음을 알렸으니 마음껏 세상의 부와 축적을 다 가져가기를 바란다. 멋있네요. 그죠? 신이 관여하지 않음을 통해 당신을 축복하고 지지하고 있음을 알렸으니 마음껏 세상의 부와 축복을 다 가져가기를 바란다. 그래서 당신 스스로 신이 하고 싶은 일을 그 부를 통해 할 수 있기를 축복한다. 항상 투자만 하는 송 사장과 항상 화가 나 있는 그의 아내. 송 사장은 장사의 신이다. 차리는 매장마다 성공하고 만드는 메뉴마다 히트다. 서울 인근에 있는 그의 디저트 카페는 언제나 손님들로 가득하다. 근처에 고깃집도 하나 운영하는데 매장마다 장사가 잘 된다. 송 사장이 일하는 카페 뒤쪽에는 카페 매장만큼이나 큰 연구실이 있다. 실제로 입구에 연구실이라는 안내판을 붙여놨다. 송 사장의 컴퓨터 파일에는 2만 장이 넘는 사진들이 있다. 메뉴, 진열 방식, 조명, 기구, 소품, 복장 등으로 잘 정리되어 있다. 일본과 유럽, 동남아시아에 유명하다는 식당을 다니면서 얻은 아이디어들이다. 송 사장이 이런 학자적 탐구 덕분에 카페 손님은 해외여행을 하지 않고도 세상의 여러 나라 메뉴를 먹을 수 있으니 카페는 늘 북적거린다. 그렇지만 그의 아내 윤 씨는 항상 남편에게 화가 나 있다. 결혼생활 20년째인데 아직까지 집도 없고 벌어놓은 재산도 없기 때문이다. 주변에서는 알부자로 알고 있고 형편이 어려운 친정집에서는 은근 기대도 하지만 정말 돈도 없고 재산도 없다. 더구나 매장이 2개나 되는데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출근을 해야 한다. 만약 출근하지 않으면 집안에 생활비도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다. 남편 꼴이 보기 싫어 카페로는 출근을 안 하고 고깃집으로 출근한다. 송 사장의 카페의 뒷방 연구소에는 직원이 6명이나 있다. 카페에서 일하는 4명보다도 많다. 연구소 직원들은 카페에서 일을 하지 않는다. 카페 직원들은 연구소 직원이 되는 것이 꿈이다. 급여도 많고 하는 일도 창의적이기 때문이다. 송 사장의 꿈은 원대하다. 이 카페를 전국에 퍼뜨려 대기업으로 만들고 싶다. 그래서 메뉴 연구소를 만들어 세상에 맛있다는 모든 메뉴를 직원들과 만드는 것이다. 메뉴 개발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1년에 4차례씩 카페의 메뉴가 전부 바뀐다. 덕분에 손님들은 즐거워하지만 아내 윤 씨는 속이 탄다. 이유는 간단하다. 송 사장이 카페로 버는 돈을 메뉴 연구와 연구소 직원들 급여로 모두 쓰기 때문이다. 직원들 데리고 일본으로 메뉴를 공부하러 다니고 수시로 메뉴를 업그레이드하느라 메뉴판이나 시설 개설로 매년 그 비용이 수익보다 더 들어가기 때문이다. 잔소리라도 하면 새로운 메뉴가 대박을 터뜨려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줄 것이라며 흥분한다. 메뉴가 바뀌면 그릇도 바뀌고 그릇이 바뀌면 테이블도 조명도 모두 바뀐다. 가끔 업계 사람들이 찾아와 송 사장을 칭찬하고 부러워하는 꼴을 보며 아내 속은 뒤집힌다. 송 사장은 완벽주의자다. 송 사장은 카페를 하기 전에는 카센터를 했었고 그 전에는 인쇄소를 했었다.
한국 최고의 인쇄소를 만들겠다며 수입이 생기는 대로 독일제나 일본제 인쇄기를 다 모았던 시절이 있었다. 최고의 외제차 수리 분야 전문 카센터를 만들겠다며 중고 외제차를 종류대로 사서 모두 해체하던 시절도 있었다. 벌기도 잘하지만 버는 돈이 모두 100% 사업에 재투자되니 아내 윤씨는 돈을 만져볼 기회가 없다. 지금도 연구소만 아니면 한 달에 2천만 원도 더 벌겠지만 연구소 직원 월급과 재료비로 모두 날리고 있다. 고깃집에 가서 생활비라도 빼내오지 않으면 거기서 버는 돈으로 연구소 직원이 더 늘어날 게 뻔하다. 남편이 저렇게 열심히 일하고 돈 많이 벌어서 좋겠다는 동네 친구들 인사에 복장이 터질 것 같다. 나는 분명히 안다. 송 사장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송 사장의 카페나 고깃집이 더 잘되면 잘될수록 아내 윤씨는 말대로 가게에 투자되고 직원들에게는 투자되는 돈은 많아질 것이다. 송 사장의 죄목은 첫째, 무한 투자죄다. 회사란 투자 비율이 있다. 어떤 회사고 이익의 100%를 매해 투자하는 회사는 없다. 설령 송 사장이 매장을 수십 개 갖게 돼도 아내 윤씨에게 돈이 돌아가는 날은 없을 것이다. 더 큰 회사를 만들기 위해 더 큰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한번 실수하면 다시 바닥으로 가기 때문이다. 두 번째 제목은 횡령이다. 타인의 재물을 유용하는 경우 형법 제356조에 위배되며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송 사장은 아내 윤씨의 재산을 횡령한 것이다. 부부는 재산 공동체다. 부부가 함께 살면 누가 돈을 벌든 수익의 반은 배우자 몫이다. 송 사장은 사업을 통해 번 모든 돈을 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아내 몫을 횡령한 것이다. 전액을 재투자하려면 아내에게 허락을 받았어야 한다. 허락은 고사하고 반대를 하는데도 매년 이런 식이었다. 그러나 남편 송 사장의 가장 큰 죄는 이익의 반을 아내에게 주고 나머지 반으로만 사업을 키우는 것이 훨씬 현명한 일이라는 것을 경영자이자 가장으로서 모르고 있는 경영무지죄다. 송 사장의 경영무지죄를 이야기하려고 여기까지 왔다. 송 사장은 가장이자 사업 경영자다. 사업은 폼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봉사활동도 아니다. 가족과 내 자유를 얻기 위한 처절한 종교활동에 가깝다. 그동안 사업을 하면서 이익의 반을 계속 아내에게 주었다라면 아내는 가장을 존중하고 자랑스러워했을 것이다. 송 사장도 이익의 반을 아내에게 매년 넘겨줬으며 지금 집도 하나 사놓고 노후 저축도 마련해 놓았을 것이다. 사업을 지금처럼 유지하고 크게 키우려면 그 정도 투자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변명은 옳지 않다. 송 사장은 가족을 위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희생을 빌미로 자신의 허영을 위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내가 남편 송 사장을 무시하고 화가 나 있는 것은 당연하다. 송 사장에게 당부하고 싶다. 이익의 반을 아내에게 돌려라. 아내의 당연한 지분이다. 그것이 또한 당신에게 좋은 일이다. 집안의 재산은 아내에게 옮겨오기 전까지는 완전한 자산이 아니다. 아내가 보관하는 돈이 집안의 실제 자산이다.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만 하면 당신은 사업도 보호하고 집안의 재산도 늘릴 수 있다. 무엇보다 가장 큰 혜택은 아내가 당신을 사업가로 자랑스러워할 것이라는 점이다. 송 사장이 이 글을 반드시 읽길 바란다. 동업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자를 받은 사람에게 말한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의 돈을 자기 돈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동업해도 된다. 다른 사람의 돈을 투자자에게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재무제표를 보고해줄 의무가 있다고 믿고 행동하면 동업을 해도 된다. 만약 사업이 잘되면 친구 돈을 돌려주고 동업을 파기할 욕심이 없다면 동업해도 좋다. 당신이 급여를 가져갈 때 동업자에게 급여의 수준을 보고할 책임이 있다고 믿으면 동업해도 된다. 세세한 자금 집행도 모두 기록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자신이 있으면 동업해도 좋다. 투자를 할 사람에게 말한다. 만약 당신이 이 사업이 잘못돼도 자기 돈을 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동업해도 된다. 동업자가 사업이 안 될 때도 여전히 급여를 가져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면 동업해도 된다. 동업자의 회사 직원을 내 회사 직원처럼 함부로 할 생각이 없다면 동업해도 된다. 밖에 나가 그 회사는 내 것이라고 자랑하고 다니지 않을 자신이 있으면 동업해도 좋다.
동업자가 사업이 안 될 때도 여전히 급여를 가져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면 동업해도 된다. 두 사람에게 말한다. 만약 두 사람이 계약을 명확히 문서화했고 공증을 했으며 지분, 직책, 급여, 경영권, 수익금 배분 방식, 책임의 한계, 주식 양도 시의 동의권, 재투자 비율, 계약 파기 조건 등의 항목을 명확하게 기록한 서류가 있다면 동업해도 좋다. 만약 두 사람이 이사회 혹은 증자, 배당 등에 대한 용어를 이해하고 이 문제를 문서로 협의했으면 동업해도 좋다. 둘 사이에 정확한 업무 역할표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손익분배의 비율 조정에 대한 협의를 마쳤으면 동업해도 좋다. 동업은 잘 되어도 문제고 안 되면 더 문제다. 동업자를 잘못 만나면 일에 대한 스트레스보다 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더 무서워진다. 그러나 좋은 동업자를 만나면 당신 같은 사람 두 사람이 함께 힘을 합친 것이다. 그러니 좋은 동업자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문서화하여 서로의 자산을 존중해줘야 한다. 돈은 우정보다 강해서 계약이 불분명하고 빈틈이 보이면 우정도 가족에도 허물어 버릴 것이다. 부부 사이도 부자 지간도 가를 수 있는 힘이 합쳐진 돈이다. 가를 수 있는 것이 합쳐진 돈이다. 부부 사이도 부자 지간도 가를 수 있는 힘이 가를 수 있는 것이 합쳐진 돈이다. 두 사람은 친구이거나 가족이지만 돈은 서로 친구나 가족이 되지 못한다. 돈이 서로 친구가 되고 가족이 되는 일은 정확한 계약이 있을 때에만 일어난다. 우정은 우정대로 돈은 돈대로 따로 생각하기를 바란다. 남의 돈에 대한 존중만이 모든 동업 문제를 해결해준다. 길을 모르겠으면 큰 길로 가라. 강남에 마음에 드는 건물을 하나 살 때 이야기다. 건물주는 60대 남자였는데 절대 안 팔겠다던 매물을 팔겠다며 연락이 왔다. 그는 몇 채의 건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자식의 사업자금으로 보태주기 위해 매각하려고 나온 자리였다. 그 당시만 해도 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달리 아는 것이 없었다. 거래를 마치고 난 후에 물었다. 부동산 안목이 뛰어나신데 비법 한 가지만 가르쳐 주시지요. 잠시 침묵을 지키던 그가 내 질문이 진지하다고 생각했는지 정말 딱 1시간만 이야기해주고 나갔다. 나는 지하철 입구에서 나오면 바로 보이는 건물만 삽니다. 나는 지하철 입구에서 나오면 바로 보이는 건물만 삽니다. 오늘 임대나 매물 안내를 붙이면 오늘 연락 오는 곳 말입니다. 아들놈만 아니면 평생 안 팔았을 겁니다. 김 선생도 오늘 연락받고 계약하시러 오신 건 아닙니까? 이후 이 양반의 기준이 나의 부동산 매입 기준이 됐다. 당연히 지하철역 앞에 있는 건물은 비싸다. 그러나 임대인과 임대인의 수준을 고를 수 있고 현금화가 손쉽다면 비싼 것이 가장 싼 것이다. 나는 지금도 건물을 살 때는 크기보다 로케이션, 장소 위치를 보고 이익률보다 로케이션을 보고 빌딩의 연도보다 로케이션을 본다. 부동산 전문 투자자가 아닌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크고 안전한 이익은 로케이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내가 부동산에 대해 완벽한 자신이 생기기 이전에도 로케이션을 중심으로 구매했을 때에는 크게 실수한 일이 없었다. 다른 도시를 여행할 때는 큰 길로 다니면 된다. 분명 큰 길이 있는데도 지름길을 찾겠다고 샛길을 찾다 보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거나 다시 돌아가야 할 때가 많다. 자신의 방향 감각을 믿다가 완전히 길을 잃을 수 있다. 특정 자산 영역에서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길을 잃지 않으려면 그 자산이 말하는 큰 길을 찾아가면 된다. 이것은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시장에 투자를 할 경우 아주 유용한 팁이다. 나는 주식을 살 때도 해당 업계에 대한 이해가 확실하지 않으면 언제나 1등을 고른다. 이후에 이해도가 높아지며 2등을 고르기도 한다. 나는 아직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지만 자산 분배 차원에서 부동산을 보유해야 할 때가 있다. 항상 큰 길에 있는 건물만 구매하는 것만으로 이미 훌륭한 투자를 하고 있다. 부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지 못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서울 시내 부동산이 비싸다는 것은 다 안다. 그것은 비싼 이유가 있어서 비싼 것이다.
그런데 비싸다고 서울로 출퇴근이 가능한 인근 도시에 투자한다. 애플 주식이 최근 10여 년 사이에 30배가 올랐다. 애플 주식이 오르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다. 그런데 애플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애플 테마주나 관련주를 산다. 요지에 작은 건물을 사면 되고 애플 주식을 좀 적게 사면 되는 것은 지름길을 찾겠다고 달려나가다 막다른 골목길에 다다르는 실수를 하는 것이다. 이미 열매가 자라고 있는 나무가 있는데 그 씨앗을 받아 나무를 키우겠다며 리스크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투자를 할 때는 항상 두 가지 문제를 놓고 고민한다.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손실을 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가 문제다. 수익과 손실 회피의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둘 다 놓치는 게 현실이다. 투자 세계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홀인원을 한 사람이 아니라 버디를 많이 한 사람이다. 홀인원 한 사람이 우승하는 경우도 드물고 다음 경기에서 우승하겠다고 홀인원에 목숨을 걸지도 않는다. 하지만 다들 홀인원에 관심을 갖고 버디를 가볍게 생각한다. 보기나 더블 보기만 하지 않아도 친구 사이에서 우수한 선수일 수 있다. 자신이 모르는 것과 제어할 수 없는 것을 줄여가는 것이 최고의 투자가들이 늘 하는 일이다. 큰 길로만 다니면 평생 흥미로운 것도 못 보고 뒷골목에 먹자 골목이 생겨서 다들 떼돈을 벌 때 참여하지 못할 수 있다. 즉 리스크를 너무 줄이려다 보면 평균 성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실수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남들의 평균 이익보다 내 이익이 적다고 해서 빈털터리가 되지는 않는다. 한번 발생하면 빈털터리가 될 실수는 절대 하지 마라. 한번 발생하면 빈털터리가 될 실수는 절대 하지 마라. 한번 발생하면 빈털터리가 될 실수는 절대 하지 마라. 한번 낙오되면 절대 이 시장에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 그 동네 사람이 되어 모든 골목을 구석구석 알기 전까지는 반드시 큰 길로 다니기 바란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